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여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한다. 맞다, 그죠? 2번. 기업회계 기준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맞다. 3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표시하고 자본의 가산 항목이다. 자기 주식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그죠? 그런데 회계 처리할 때,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차변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재무상태표에서 오른쪽이다, 그지? 오른쪽에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는데 회계 처리가 차변으로 된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형태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라고 해야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 3번. 4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을 때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본 조정으로 기록하는 거다. 맞습니다. 문제 2번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식회사 서울의 지분증권을 취득 및 처분했다. 지분증권 주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X2년도 12월 31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일까요? 단기 매매 증권 자 X1년도에 취득했다, 그지? 10월 20일 날 주식 500주를 주당 1,800원에 취득했고 증권회사 수수료로 12,000원 지급했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취득 원가에 합산 안 하고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딱 처리하다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이 순수한 주식 금액으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500주 곱하기 1,800원 금액 계산하면 9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취득했는데 X1년도 말에 주가가 주당 1,600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했을 거다, 그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바로 싹 가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기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1,600원 곱하기 500주지 뭐. 80만 원으로 기록이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X2년도 8월 12일 날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500주 중에서 100주를 처분했고, 그러면 남은 게 400주다, 그지? 400주에 대해서 기말 주가를 보니까 1,90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400주에 대해서 기존에 얼마로 1,600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1,900원이 되었으니까 한 주당 300원씩 이익 본 거다, 그죠? 그래서 300원 곱하기 400주 그 금액을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400주 곱하기 300원 12만 원 나오네요. 정답은 1번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죠?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개발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장난을 엄청 친다 이겁니다. 비용인데도 막 개발비로 우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요런 거는 개발비에 해당하고 요런 거는 연구비에 해당하니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라고 몇 가지 예시를 해 두었답니다.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잖아요. 그지?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요 중에서 개발비에 해당하는 거 무엇일까요? 이렇게 문제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시험 치는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말장난이잖아. 그지? 읽으면 고개 고말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요. 시험 나오기 전에 미리 커버한다는 거는 오버 중에서도 상오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체계적으로 회계 지식을 확보했다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빨리 신속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뭐. 출제되었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아무것도 그 규정 내용을 안 본 상태에서 이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경이나 해보고 나서 이 문제 푸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괜찮습니다. 이 문제 내가 풀었다가 틀렸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됐습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 구경 먼저 봅시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개발 활동과 관련된 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몇 가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답니다. 개발 활동과 연구 활동 구분할 때 저는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까? 연구 활동은 자동차가 물로 간답니다. 물 넣으면 자동차가 간다. 엄청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그지? 우리가 연구실에서 한번 연구해 봤더니 물로 넣었을 때 자동차가 가는 걸 확인했답니다. 오, 그러면 그때까지 연구 든 비용은 전부 다 연구비입니다. 어떤 아이템을 하나 우리가 딱 한번 시험해 보는 거. 이제 요거 된다라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든다 이겁니다. T1 모델 2000cc고 5인승이다 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제품을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개발 활동이라고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다 이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개발 활동으로 보려면 이런 것들이 해당된답니다.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이 개발비로 부과준답니다.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한다. 주형, 금형, 셀을 부으면 셀을 붓는 틀을 말합니다. 공구 이런 것들이 개발 활동으로 부과주는 내용이랍니다.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지만 시험 공장 같은 거를 설계, 건설, 가동하면 이것도 개발비로 부과준답니다. 엄청 실무적인 규정이다. 그죠?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한 요거는 좀 구체적인 상품화된 과정으로 부과줄 수 있답니다. 그거를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됐죠? 굳이 구구절절 외울 필요 없고요.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출제하면 되었으니까 구경이나 해보자 이겁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은 개발 활동이고 연구 활동은 또 나머지 몇 가지 언급되어 있을 거다 그죠? 그거랑 요 내용이랑 섞어가지고 문제 내보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 걸 찾아보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내용이 조금 전에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다 그지?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하는 거니까 요거에 개발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래요. 이렇게 찾는 거고 2, 3, 4 이런 것들은 연구 활동에 관련된 지출로 언급하고 있는 사례랍니다. 읽어봅시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아직 구체적인 제품 생산 활동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답니다. 여러 가지 대체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연구 활동이고 최종 선택한 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비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말장난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자, 3, 4번 확인합시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시험해 본다 그런 의미랍니다.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이것도 그냥 새로운 아이템을 어떻게 좀
시험하는 그런 활동으로 본답니다. 어렵다 그지요?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계 쪽으로 몸담은 지도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뭐 이런 문제 가끔 나오는 거, 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출제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게 자주 출제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출제되면 얼마나 회계가 재미없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나와서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문제 4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백두산은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단, 상각 방법의 변경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고요. 정액법 적용 시 찬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거다 그지? 정액법에서 정액법으로. 방법을 바꾸는 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딱 하나 예외가 요거였다 그죠?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전진법으로 처리한다고. 과거에 회계 처리한 거는 오케이 그대로 인정하고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다. 자, 아시겠죠? 전진법을 적용할 거다라는 내용 파악했고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취득가액 5억 원, 총 내용연수 10년,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2억 5천만 원, 경과 내용연수가 2년이랍니다. 총 내용연수 10년인데 지금 구입한 지 2년 지났다 이겁니다. 2년 동안 감가상각비 인식한 거 금액 합계해 보니까 2억 5천만 원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초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초의 금액이 취득원가 5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억 5천만 원 뺀 2억 5천만 원이라는 장부 금액이 넘어온 상태다 이겁니다. 이렇게 넘어온 상태에서 올해부터 이제 정율법이 아니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거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열심히 구하면 됩니다. 2억 5천만 원 이거를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잔존가치 없다고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총 내용연수 10년인데 2년 지났으니까 8년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올해 감가상각비가 톡 튀어나올 겁니다. 그죠? 나누기 8 하면은 3125000입니다. 요 금액을 올해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면 되고요. 정답 3번. 어렵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거지.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숫자로 직접 한번 계산해 보는 문제다 이겁니다. 좋은 문제다. 자, 연습하실 때 별표 쳐두시고 어렵지는 않지만 잘 연습해 둡시다. 문제 5번. 주식회사 월드니스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을 발견했다. 오류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은 50만 원이고요. 모두 중대한 오류이고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경우 오류 수정 후의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류 수정 문제다 그죠? 오류 수정에 대해서 직접 금액으로 확인해 보는 문제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겁니다. 중대한 오류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키워드로 딱 잡고 작업합시다.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전기말 5만 원이라는 전기말 재고자산이 5만 원 과대 계상되었었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재무제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말의 기말 재고자산이 3만 원 과속 예상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올해 재무제표 지금 작성되어 있는 그 금액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 바뀔 거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 올해 감가상각비 10,000원이 과속 계상된 거 발견했답니다. 올해 재무제표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 또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 당기에 대한 오류 내용 올해 부분 고치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지. 작년도 말의 재고자산 금액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냐고 그것만 이제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 이거지요. 작년도 말의 재고자산은 올해 입장에서 올해 초의 재고자산입니다. 올해 초의 재고자산이 뭔가 바뀌어버리면 올해의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겁니다. 그거 너 아니? 그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또 출제될 수 있을 거다 그죠? 또 출제되더라도 이런 문제 있었지라고 연습해 두시고 풀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작년도 내용 먼저 파악합시다. 작년도에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당기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로 이렇게 열심히 계산했을 겁니다. 그 금액으로 딱 장부 작성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년도 말의 재고자산이 5만 원 너무 크게 기록됐다는 게 발견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의 기말 재고 금액을 5만 원 감소시킨 걸로 작년 재무제표 다시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매출 원가는 다시 한번 매출 원가 적읍시다. 기초 재고 플러스 당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매출 원가 계산하잖아, 그지? 작년에 이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요 금액이 지금 5만 원 과대 계상된 게 발견돼 가지고 요 금액을 줄여 작게 고칠 거라고. 작년도 재무제표를. 그러면 매출 원가가 마이너스 하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매출 원가는 올라갈 겁니다. 매출 원가는 비용이다, 그지? 비용이 올라가면 당기순이익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 크기랑 당기순이익 크기랑 그 방향이 똑같다라고 우리 정리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작년도 기말 재고가 감소되면은 작년도의 당기순이익도 작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재작성하면. 그래서 작년도의 당기순이익 영향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5만 원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작년도의 기말재고는 올해 초의 기초재고가 된다, 그지? 기초재고 금액이 이제 또 올해 입장에서는 요거는 작년도 내용이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기초재고가 작아지는 꼴입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작아지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영향이 올해는 고스란히 반대 영향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요거 아니 너 그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또 물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잘 연습해 둡시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올해 말의 재고 금액이 3만 원 과소 계상되었답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를 올려야 될 거다, 그지? 기말 재고 올리면 올해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플러스로 나타날 겁니다. 얼마? 3만 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기말 재고자산의 자료 두 가지 내용을 딱 취합해 보면 올해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플러스 8만 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과소 계상되었으면 늘리면 되는 거지, 그지? 비용을 늘리는 거니까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0,000원. 그러면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니까 제대로 된 수정 후의 당기순이익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50만 원 플러스 8만 원 마이너스 10,000원 57만 원 되겠지 뭐. 2번이 정답 됐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이랑 한번 풀어본 사람이랑 다를 겁니다.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주식회사 백두산의 제조원가 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제조원가 명사사 나와 있고요. 그러면 채웁시다. 기초 원재료지 뭐 그지? 단기매입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 빼면 요 금액이 톡 튀어나온답니다. 그러면 요 금액 얼마 됩니까? 요 두 개 합하면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되지 뭐. 500만 원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메모해 둡시다.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노무비 경비 더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3,500만 원에서 800만 원 더하면 4,300만 원. 됐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더하고요. 이제 합계 구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톡 튀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기초 제공품 더하면 4,300만 원에서 기초 제공품 200만 원 더하면 4,500만 원 나올 거고 거기서 기말 제공품 500만 원 빼면 4,000만 원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틀린 거 찾아봅시다. (1번)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계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반영되는 금액은 4천만 원이다. 맞고요. 2번 기말 원재료 금액은 500만 원이다. 맞고 3번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기말 재고자산 가액 중 기말 원재료 및 기말 제공품의 합계액은 1,000만 원이다. 기말 원재료랑 기말 제품이랑 아니 기말 원재료랑 기말 제공품이랑 합해보면 기말 원재료가 50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었다. 그죠? 500만 원과 500만 원 합하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4번이 보나마나 정답 되겠네요. 기초 제공품 가액은 500만 원이다. 기초 제공품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기초 제공품이 200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었잖아요. 200만 원이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정답 4번.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7번. 단기 완성품의 전량을 매출 원가의 20%만큼의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하는 경우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기초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원가의 흐름 적용해서 금액 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제공품 제품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자, 단기 직접 재료비, 단기 직접 노무비, 단기 변동 제조간접비, 단기 고정 제조간접비 4개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 나옵니다. 그지요? 3만 원, 2만 원, 5천 원, 5천 원 이렇게 더하면 6만 원 계산됩니다. 기말 제공품 2만 5천 원. 단기 제품 매출액 6만 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은 없답니다. 됐습니다. 요 자료가 나와 있는 이유는 매출액이 나와 있는 이유는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한 자료일 것입니다. 자, 회사는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원가의 20%만큼을 이익으로 가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랍니다. 매출 원가를 X라고 볼까요? X 곱하기 1.2, 그죠? 요거는 매출액이 된답니다. 6만 원. 됐습니까? 그러면 X는 6만 원 나누기 1.2, 5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 5만 원이라고 기록할 수 있고요. 기초 기말 제품이 없으니까 5만 원 자체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기초 제공품 금액을 원하고 있다. 됐습니다. 요 금액 5만 원이랑 2만 5천 원이랑 합해보면 7만 5천 원 나오는데요. 여기서 6만 원 빼면 1만 5천 원이라고 기초 제공품 금액 계산됩니다. 정답은 2번. 지울게요. 문제 8번. 종합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기말 제공품 평가는 평균법이랍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고 단기의 제조 활동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십시오. 단 공손품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완성품 하산량 구하는 문제 너무 지겨우니까 그지? 그냥 직접 해당 원가를 구하는 문제로 출제되었답니다. 평균법이래요. 자, 물량 흐름 파악합시다. 자, 단기 완성품 수량 450 단위.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 단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200 단위. 그러면 투입량 계산할 수 있겠지만 문제 푸는데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기말 제공품 100 단위의 완성도 50%고요. 평균법이니까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 40%는 고려할 필요 없을 겁니다. 자, 완성품 판산량 구하는데요. 재료비와 가공비가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투입됩니다. 모든 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재료비, 가공비를 나누어 가지고 완성품 판산량 구할 필요 없다 그죠? 그냥 한꺼번에 구하면 되겠다. 450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100이라는 요 금액, 요 수량은 원가가 야금야금 투입되니까 50%만큼 받아 먹었을 겁니다. 100 곱하기 50% 5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완성품 하산량 합계는 500개가 나오고요. 자, 원가 평균법의 경우 기초 제공품도 올해 초에 처음 투입된 걸로 보아서 금액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분 대상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인 15,000원과 단기 투입 원가인 36만 원 두 개 합한 금액이 될 겁니다. 36만 원과 15,000원 37만 5천원 되겠다 그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한 금액의 완성품 판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37만 5천원 나누기 500개 하니까 750원이 나옵니다. 요 금액 곱하기 기말 제공품 원가니까 50개 이렇게 하면 기말 제공품 원가가 톡 튀어나올 겁니다. 그지요? 금액은 37,5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판산량이 아니고 이렇게 원가를 구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잘 연습해 둡시다. 정답은 37,500원 1번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9번. 결합 원가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분리점이란 연산품과 부산품 등 결합 제품을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제조 과정 중의 한 점을 말한다. 맞겠지요? 2번 균등이익률법에서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 원가가 배부된다. 우리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공부했었는데요. 물량기준법,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기준법, 순실현가치법 이렇게 세 가지 공부했었습니다. 균등이익률법이라는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어가면 되겠지 뭐. 1번 지문은 맞고 3번 분리점 판매가치법에서의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는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이용한다. 맞겠다 그죠? 4번 물량기준법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 맞다 그죠? 그래서 1번, 3번, 4번 지문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겠고요. 자, 요 내용 출제되었으니까 확인해 본다 이겁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균등이익률법이라는 거는요. 자, 결합원가 100만 원을 A, B, C라는 제품에 배분해야 되는데 배분할 때 이익률이 똑같게 나오도록 분리한다는 내용이랍니다. 아시겠죠? 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겠지 뭐. 이익률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추가 가공비가 높으면 자, 결론값 물건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금액이랑 거기에 대한 비용을 뺀 금액 최종적으로 물건 팔았을 때의 금액에서 그에 대한 비용 금액을 뺀 금액이 자, A에서 B 뺀 금액이 C 금액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 니은 티귿으로 기억 붙일게요. 기억 니은 티귿. 기억 금액에서 니은 금액 뺀 게 티귿이라고 볼 때 A 제품, B 제품, C 제품의 요 이익률이 뭘 의미합니까? 요 기억 금액에서 기억 금액을 분모로 해가지고 디귿 금액을 분자로 한 요 금액이 요 값이 이익률 아닙니까? 그죠? A, B, C 제품의 이익률 자체가 전부 똑같게 나오도록 하려면 그렇게 나오도록 결합한 거를 분리할 거면 자, 예를 들어서 A, B, C의 기억 금액이 똑같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 금액도 세 개의 제품이 전부 똑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추가 가공비가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100원이고 요거는 200원이고 요거는 300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결합원가로 배분해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제일 클 거고 요거는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야 동그라미 금액이 세 제품이 전부 똑같게 나올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균등이익률법이라면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게 아니고 더 작은 결합원가가 배부되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다 그죠?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어렵진 않을 거고 출제되었으니까 구경이나 한번 해보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해서 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있고요. 제조간접비는 직접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답니다. 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전 매출 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1,400원이랍니다. 기말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에서 전액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총 제조 간접비는 얼마일까요? 길게 풀었었는데요. 회사가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적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면 1,800원이랍니다.
그 다음 배부 금액이 이제 계산돼야 될 건데요. 배부 차이가 얼마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배부 차이 구해 봅시다. 자, 예상 총 제조 간접비에서 예상되는 총 직접 작업 시간이에요. 예정 조업도를 말한다, 그죠? A에서 B를 나눈 게 뭡니까? 예정 배부율이 될 겁니다. 금액 2,500 나누기 500 하면은 5라고 예정 배부율 나오고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실제 총 직접 작업 시간이다, 그지? 300시간을 요거를 곱하면 곱하기 300 이렇게 계산하면 예정 배부 금액이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배부 차이가 얼마라고요? 300원 과소 배부입니다. 예정 배부 금액보다 실제로 금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300원만큼 추가로 원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300원만큼 돈이 더 많이 나간 상태니까. 자, 요 배부 차이에 대해서 원가를 이제 300원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죠?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매출 원가 조정법도 있었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기말 매출 원가로 안분하는 비례 조정법도 있었고, 또는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영업의 손익법도 있었다 이겁니다. 요 세 가지 요 배부 차이의 처리 방법이 있는데 이 회사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300원만큼 늘려드리면 된다 이겁니다. 답 나왔죠? 자, 매출 원가를 300만 원 늘리면 됩니다라고 답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기 너무 단순하니까 추가 자료를 줬다 이겁니다. 이런 거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 원가가 금액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도 있을 거고 직접 노무비도 있을 거고 제조간접비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매출 원가에서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1,400원으로 딱 파기되어서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배부 차이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간접비가 1,400원이 아니고 300원 늘어난 1,700원이 되는 걸로 결과가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물은 거다. 됐죠? 정답은 1,700원이라고 적혀 있는 3번이 되겠다. 됐습니다. 조금 생소해서 처음에 접했을 때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교통 정리만 잘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구했고요. 참고로 하나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예정 배부 금액이 1,500원으로 계산되었었는데, 그지? 문제 자료는 어떻게 자료 나와 있습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1,400원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지. 1,500원이 제조간접비가 총 배부된 금액인데 그 중에서 1,400원은 매출 원가로 간 거고 원가의 흐름에 따라서 1년의 흐름에 따라서 쭉쭉 가잖아, 그지? 진행되는데 1,500원에서 1,400원 뺀 100원은 어디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100원이라는 그 부분은 기말 제공품에도 일부 가 있을 거고 기말 제품에도 일부 가 있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교통정리까지 해보았다. 이 문제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문제가 워낙 자주 출제되는데 다 고만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변형해 보았다라고 보아지는 문제고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X2년도 3월에 법인의 X1년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발생한 소득 처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했고 매출 누락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소득 처분이 대표자 상여로 되어 있네요. 회사가 물건을 팔았답니다. 돈 받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그 돈이 온데간데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무조정합니까? 일단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됩니다. 너 물건 팔았는데 왜 장부에 기록 안 했니?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고 500만 원. 그 돈 누가 가져갔는지 지금 정체를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대표자가 책임지는 거지 뭐. 대표자 상여로 이렇게 세무조정했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되면 대표자의 연봉에서 이 부분이 플러스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봉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이 아니고 1억 500만 원 가지고 그 대표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내야 될 겁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연하다. 그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서 X1년도 귀속이다. 이 부분 우리 소득세법에서 제가 강조드렸었습니다.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 파악할 때 연말정산으로 이렇게 소득처분된 부분은 애당초 근로 제공했던 X1년도가 된다 이겁니다. 비록 법인세 신고를 X2년도 3월에 하지만 아니고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X1년도의 소득으로 보아서 X1년도의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요런 거 회사에서 실무에서 이중일 안 하려면은 법인세 신고를 비록 3월 달에 하지만 혹시 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거 있으면 2월 달에 빨리 연말정산할 때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묻는 내용이고요.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3번 상여로 소득 처분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된 걸로 본답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 날 한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2월달 연말정산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면 3월 31일에 지급한 걸로 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다시 연말정산해가지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는 거를 4월 10일까지 신고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중일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런 이중일 없으면 2월달에 미리 반영하자 이거지.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꼭 알고 있었으면 되는 내용이 출제된 것이다. 그래서 1, 2, 3번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내용 구경해 봅시다.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 X2년도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세무조정 과정에서 생긴 소득 처분의 경우에는 그거 반기 납부 같은 것이 적용 안 된답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업장의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사업장이 좀 작다 그지? 그런 회사는 매달마다 원천징수 신고할 필요 없이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할 수 있답니다. 그런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이런 거는 안 돼. 원칙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4번 질문이 틀렸고요. 요 문제 1, 2, 3번 내용 같은 거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 12번. 다음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정율법으로 강제 생각해야 된다. 정율법이 틀렸다고 그죠? 정액법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정답 1번. 정답 1번이고요. 2, 3, 4 내용 확인합시다.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금액이 없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이 송금 불산이 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생겨버린다고 했습니다. 2번 맞고요. 3, 4번 확인합시다.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송금 추진한다. 엄청 길게 적었는데 맞다 이겁니다. 이 내용 우리 공부했고요. 4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번 폐업시 잔존 재화 중에서 기존의 매입세를 불공제 받은 재화. 재화의 간주 공급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다가 엄하게 쓰면 다시 토해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간주 공급의 정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폐업시 잔존 재화라는 간주 공급 규정 적용되려면 애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었어서 써야 된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안 받아 먹은 물건이라면 그 이후에 찢어 먹든 볶아 먹든 폐업시 잔존 재화라는 간주 공급 규정 적용 안 된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내용 간주 공급 규정 적용 안 되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다. 2번 의류 생산 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의류를 무상으로 종업원의 작업복으로 제공한다. 작업복 이런 걸로 제공한 경우에는 간주 공급 아닙니다. 즉 개인적 공급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3번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재화를 외부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을 겸업 사업자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그죠?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과세 재화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고 면세 재화 공급하면은 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면세 재화 공급하면은 그거 당연히 계산서 발급하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1, 2, 3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 안 되는 거니까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했고 매입세 공제를 홀랑 받아 먹었던 재화를 자기 고객한테 증여했다. 요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다. 문제 1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따라 접대비는 손익귀속 시기가 언제 접대 행위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발생주의라고 표현했네요. 오케이. 기부금은 언제 현금주의 되겁니다. 현금을 지급한 날이 손익귀속 시기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2번 현물 기부금 중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틀렸다 그죠? 특수관계인한테 기부한 거고 지정기부금이라면 장부금액과 시가 중 둘 중에 큰 걸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고 3번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반영 안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총급여 5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45세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다 그죠? 배우자는 나이 따질 필요 없고 총급여 500만 원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오케이 소득급여 요건 충족하는 걸로 보아준다고 했습니다. 2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퇴직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있는 32세의 장애인인 형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을 겁니다. 장애인일 경우 나이 요건은 안 따집니다. 32세라도 오케이 형제자매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문제다 이겁니다. 소득금액 따질 때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다 합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라 해야 되는데 퇴직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오케이 요거는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이겁니다. 3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그죠? 4번이 보나마나 정답 되겠네요. 사업소득금액 70만 원과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금액 50만 원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일 거고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 이것도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죠? 70만 원, 50만 원 합하면 120만 원 되었잖아. 그죠? 100만 원 이하라 되는데 안 된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4번이 정답. 지금까지 제74회 기출문제